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상상하던 2026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니고 로봇이 집안일을 다 해줘서 인간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런 유토피아 아니었나요?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2026년의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섬뜩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세기 산업혁명 때처럼 시끄러운 기계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쾌적하죠.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최신형 맥북과 듀얼 모니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함 속에 이상한 공포가 흐르고 있어요. 옆자리 김대리가 지난주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요? 아니요, 회사는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하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이번에 도입한 AI 솔루션 알파 애널리스트가 단 3분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김대리가 일주일 내내 엑셀 붙잡고 씨름하던 걸 AI는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해치운 겁니다. 오류도 없이 말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2022년 말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기계가 무슨 글을 써 감정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 2026년은 어떤가요? AI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 차트에 오르고 AI가 그린 그림이 갤러리에 걸립니다. 심지어 작곡가들이 AI에게 영감을 달라고 구걸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조용한 해고의 시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존재의 증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파란색 봉투라도 날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업무 계정 접속 권한이 사라지는 걸로 내 일자리가 없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노하우, 직관, 경험이라는 게 알고 보니 데이터 몇 테라바이트면 대체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그 허무함.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 배고픈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왜 필요한가?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아니 비명에 가깝죠. 이 비명이 지금 전 세계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음벽을 뚫고 진짜 현실을 직시해 보려 합니다. 자,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타임머신을 한번 타봅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215년 전 1811년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중부의 노팅엄셔, 밤안개가 자욱한 골목길에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망치를 들었고요. 눈빛이 살벌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러다이트, 즉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들을 어떻게 배웠나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작정 기계를 부순 무식한 폭도들.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죠. 선생님들도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는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가르쳤고요. 그런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파고들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러다이트 형님들에게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수고 싶었던 건 기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부수고 싶었던 건 반칙이었습니다. 당시 방직 공장에 들어온 기계들은 숙련된 장인들이 짠 천보다 품질이 훨씬 조악했습니다. 엉성하고 잘 찢어지고 거칠었죠. 그런데 공장주들은 이 싸구려 제품을 최신 기계로 만든 혁신 제품이라며 시장에 싼 값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야, 기계는 밥도 안 먹고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 돌아가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니? 임금 깎아. 싫으면 나가. 러다이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꽤나 자부심 있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기계를 쓰는 건 좋은데 불량품 만들지 마라. 그리고 기계 도입으로 번 돈을 왜 너희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냐? 우리에게도 정당한 몫을 달라.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달라. 이건 무식한 폭동이 아니라 아주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었고 노동운동의 시초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영국의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경조차 의회 연설에서 이들을 옹호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계를 부순 건 기계가 그들의 빵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풀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보다 더 많은 군인을 자국민 때려잡는 데 투입했죠. 그리고 기계를 부수면 사형에 처한다는 끔찍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1816년 수십 명의 지도자가 처형당하고 호주로 유배를 가면서 이 운동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19세기의 망치 소리가 2026년인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때는 망치로 방직기를 부셨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속으로 서버실의 랜선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나요?
도구만 바뀌었을 뿐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그 본질적인 분노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보죠.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육체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겠지만 지적 노동은 안전하다는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팔을 휘두르는 로봇을 보며 아이고 저분들 일자리 잃어서 어쩌나 하고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나는 대학 나왔고 머리 쓰는 일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술이라는 놈이 아주 짓궂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통수 쳤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스 모라벡이라는 로봇 공학자가 1980년에 발견한 건데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에게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체스를 두거나 복잡한 주식 시장을 분석하거나 법률 조항을 외우는 것. 이건 인간에게 엄청난 고지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AI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반대로 빨래를 개거나 요리 재료를 다듬거나 울퉁불퉁한 산길을 걷는 것. 이건 인간에게는 심지어 5살짜리 아이에게도 쉬운 일인데 로봇에게는 엄청나게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사, 변호사, 회계사, 펀드 매니저, 번역가. 소위 사자 들어가는 고연봉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AI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차 변호사가 며칠 밤새워 찾던 판례를 AI는 1초 만에 찾아내고 승소 전략까지 짜줍니다. 20년 차 베테랑 기자가 쓰던 기사를 AI가 더 매끄럽게 씁니다. 반면에요, 배관공, 전기기사,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은 어떤가요? 로봇이 대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좁은 파이프 사이로 손을 넣어 나사를 조이는 그 미세한 감각, 치매 노인의 기분을 맞춰주며 밥을 먹이는 그 정서적 교감. 이건 아직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죠. 여기서 엄청난 박탈감이 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 더 그렇죠. 20대, 30대 여러분 학창시절 내내 부모님께 무슨 말 들으셨나요? 기술 배워라가 아니라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래야 펜대 굴리며 편하게 산다였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파고 스펙 쌓고 토익 점수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내가 그토록 갈고 닦은 그 지식이라는 무기가 AI 앞에서는 장난감 칼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취업난이 아닙니다. 배신감입니다. 사회가 가르쳐준 성공 공식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게임의 룰이 마지막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19세기 러다이트들이 자신의 손기술이 쓸모없어졌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이 지금 2026년 화이트 칼라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땀 흘려 얻은 기술이 코드 몇 줄에 의해 무용지물 취급을 받는 이 상황.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격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나라마다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마치 성격 다른 형제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처럼요. 먼저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를 가봅시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정글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종교를 믿는 곳이죠.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고 버튼을 누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칼바람이 2026년까지 멈추질 않아요. 개발자 수천 명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에 짐 싸서 나옵니다. 우리는 AI로 간다. 사람은 필요 없다. 아주 노골적이죠. 여기서 노동자는 부품입니다. 더 성능 좋은 부품 AI 나왔으니 갈아 끼우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살벌하지만 그 덕분에 기술 발전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어떨까요? 여기는 좀 선비 같습니다. 이유는 세계 최초로 AI 법을 만들었잖아요. AI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위험한 AI는 개발하지 마라. 규제가 아주 촘촘합니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합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달라.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사람을 자르려고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다가 유럽은 기술 박물관이 될 거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혁신이 늦어지니까요. 그럼 우리의 이웃 일본과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는 상황이 아주 묘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또 다른 재앙과 겹쳐 있거든요. 일본은 이미 노인이 너무 많아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하고 택시 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AI와 로봇을 구세주로 봅니다. 제발 로봇이 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간병하는 것에 거부감이 덜해요. 생존이 달렸으니까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아직은 취업하고 싶어 안달난 고학력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고스펙 인재는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기업은 사람 뽑는 것보다 AI 쓰는 게 싸고 편한데? 라며 채용문을 닫아버립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 추구가 AI와 만나면서 노동시장을 아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식 해고의 공포와 유럽식 규제의 답답함, 그리고 일본식 인구 위기의 샌드위치 속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머리 아픈 상황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입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성이 오르면 파이가 커진다. 파이가 커지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목도 커진다. 이걸 전문 용어로 낙수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2026년에 성적표를 까보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는 생산성 그래프고 다른 하나는 임금 그래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두 선은 나란히 같이 올라갔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직원들 월급도 올려줬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이 두 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2026년에는 악어 입처럼 쫙 벌어졌습니다. 생산성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걸 대분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바로 슈퍼스타 기업과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옛날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잘 나가면 수십만 명의 공장 노동자가 중산층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곳을 보세요. 시가총액은 수천조 원인데 직원은 고작 몇천 명, 몇만 명뿐입니다. 그나마 그 직원들도 초엘리트 개발자들이라 연봉을 수십억씩 받죠.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주주들과 경영진, 그리고 AI 기술을 특허로 가진 소수에게만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기술 봉건주의입니다. 옛날 영주가 땅을 가지고 농노를 부렸듯이 지금은 빅테크 기업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라는 땅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디지털 소작농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유튜브에 댓글 달고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AI를 공짜로 학습시켜 줍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는 점점 더 똑똑해져서 결국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죠. 재주는 곰이라 불리는 우리가 넘고 돈은 왕서방인 AI 기업이 챙기는 아주 기막힌 경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케인스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1930년에 100년 뒤 인류는 주 15시간만 일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4년 남은 시점에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주 15시간만 일해도 될 만큼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배 시스템이 고장나는 바람에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고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정치가 실패한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어두웠나요? 저도 조사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죠. 우리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관적인 시나리오 잉여 인간의 시대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가면 사회는 1%의 AI 귀족과 99%의 잉여 인간으로 나뉠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용돈을 받으며 집에서 가상현실 VR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겠죠.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삶의 의미도 목표도 없는 무기력한 세상.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사육당하는 삶.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인간 르네상스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밀고 싶은 희망입니다. AI가 답을 주는 기계라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AI는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인 답만 내놓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상상, 비논리적인 감성, 윤리적인 고뇌, 가슴 뛰는 설렘. 이런 건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앞으로의 일자리는 기능이 아니라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정보를 외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AI가 찾은 법리를 창의적으로 엮어내는 변호사.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의사. 즉 휴먼 터치가 들어간 서비스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겁니다.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 명품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로봇세를 걷든 데이터세를 걷든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AI를 도구로 부릴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 돌봄,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은 실패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하지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계는 정답을 찾지만 우리는 해답을 만듭니다. 1811년에 러다이트가 던졌던 우리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외침을 기억합시다. 2026년에 우리는 망치를 드는 대신 나만의 고유한 색깔, 그 대체 불가능한 한 끝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취향이든 똘기든 따뜻한 마음씨든 말이죠. 기술은 차갑지만 경제는 뜨거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